자,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전기차 올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ID3, ID4, ID6, i7 여러 가지 차들이 나왔는데 뭐 아쉽게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폭스바겐이 이번엔 ID5를 출시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좀 스포트백 아니면 쿠페형 SUV 형태를 띠는 전기차인데 과연 이 모델은 한국 시장에서 먹힐까요? 자,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ID4를 기초로 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ID4의 쿠페형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리어 윙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쿠페 디자인이 실제로 보면 꽤나 예쁘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뭐 범퍼 디자인도 조금 더 힘을 준 느낌도 나고요. 다만 이 쿠페형 디자인 때문인지 이 후방 시야가 이 윙이 가려져 가지고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 유리창의 면적도 조금 작아서 좀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ID4와의 차이점이라면 ID4는 이제 리어 글래스에 와이퍼가 있었거든요. ID5는 쿠페형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와이퍼가 삭제가 됐습니다. 누가 이제 아우디를 품은 회사 아니랄까봐 이번에도 이제 램프류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전면 헤드램프는 이제 LED 매트릭스 램프가 우리나라에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오고요. 후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각각의 패널로 만든 것 같은 이 독특한 형태의 LED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이 아우디에서는 이제 OLED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멋을 냈는데 폭스바겐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저렴한 LED를 사용해서 이 OLED 느낌을 냈다는 점이 조금 특징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 전체적인 디멘션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 EV6가 거론될 것 같은데 이 차들보다는 조금씩 작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는 약 56mm가 짧고요. 폭 같은 경우도 약 38mm가 더 좁습니다. 무엇보다는 이 휠베이스의 차이인데 이 아이오닉 5와 비교를 하면 이제 235mm나 짧기 때문에 공간을 얼마나 뽑아냈느냐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쿠페형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이 공기저항계수 부분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ID4에서 ID5로 넘어오면 공기저항계수가 0.28에서 0.26으로 0.02cd 정도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쿠페형 디자인을 그냥 멋으로만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내를 보면 ID4와 거의 완벽히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ID4와 비교를 하자면 이 계기판 옆에 붙어 있었던 기어 셀렉터가 이제는 이 컬럼 쪽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크고 두껍거든요. 작동 방식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돌리면 전진을 하는 거고 뒤로 돌리면 후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컬럼 안쪽에서 숨겨져 있는 이 시동 버튼 위치도 동일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심심하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인데 그래도 폭스바겐에서 나름 열심히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뭐 사용된 소재라든지 뭐 마감 그리고 스티칭의 완성도 그리고 이런 조립 마감 품질 같은 것만 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은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극세사를 바탕으로 하는 좀 직물 소재가 쓰였지만 이 가죽도 쓰였고 스티칭 장식도 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마사지 기능도 지원을 할 정도고요. 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 통풍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에서는 조금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진 점, 이 과거의 ID4는 이 음량 조절 그리고 온도 조절 버튼 쪽에서 이 터치 패널이거든요. 이쪽에서 조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뭐 사실상 이것을 조작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거의 무쓸모한 그런 패널이었었는데 이제는 조명도 들어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나머지 구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아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조장치가 트라이존 뒷좌석까지 이제 별도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상당히 좀 감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조명을 만들어내는 것도 30가지를 만들어내고요. 여기에 이제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일상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기능 정도는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드렸지만 뒷좌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오닉 5 같은 모델과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무릎 공간도 그렇고 다행히 이 머리 공간은 엄청나게 좁진 않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이 공간의 구성 자체는 국산 이런 전기차와 비교를 하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트렁크 공간은 다행히도 수치적으로 보자면 ID4와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이 숫자로 보면은 이 ID5 쪽이 조금 더 큰데 뭐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고요. 리어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루프 라인으로 인해서 조금 공간의 제약이 생긴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보다 아쉬운 점이라면 일부 인터페이스 부분을 좀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어 조작 버튼이 이 앞좌석 부분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리어 버튼을 누르고 나서 조작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뎁스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반응성을 비롯해서 속도가 빨라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대중적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쓰기는 아직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좋은데 그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불편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주행 부분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제 신형 ID5와 함께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에코 모드를 설정을 해놓고 주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폭스바겐의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 모드는 거의 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연비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로 인해서 이 너무나도 둔감해지고 속도, 성능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했었거든요. 좀 적당히 성능을 줄였어야지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속도를 줄여주다 보니까 거의 가스 페달을 밟아도 거의 차가 안 나가는 수준이었었는데 이번 ID5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로 둬도 상당히 운전이 쉬울 만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성능을 내줍니다. 그러면서도 가속하는 부분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코 모드를 차라리 럭셔리 모드라고 바꿔서 소개를 해도 사람들이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컴포트 모드로 하면 조금 더 이 차량의 성격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가스페달 반응에 따라 조금 더 성능을 명확하게 발휘를 해주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 일단은 이 스티어링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지게 되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회생 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가스페달 반응에도 확실히 차가 움찔움찔할 정도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게 되고요. 다만 국내에 수입되는 이 ID5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기준으로 프로 퍼포먼스 버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GTX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변 댐핑 서스펜션은 탑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행 모드를 바꾼다고 어떤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그래도 ID5 좀 쿠페형 SUV니까 이 쿠페에 걸맞는 성능을 발휘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리면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아쉬운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스바겐은 전기차나 내연기관 차나 참 달리는 감각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티어링 휠 쪽에서 움직이는 이 반응이 상당히 명쾌합니다. 너무 민감하거나 그렇지도 둔하지도 않고 운전자가 조작을 하면 딱 조작하는 대로 차량이 딱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이 모범적으로 라인을 그려나가는 것을 정말로 잘합니다. 그리고 이 전륜의 움직임에 따라서 후륜도 상당히 감각적으로 따라오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따라오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오지도 않습니다. 딱 적당하게 따라오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도 읽기 쉬우면서 이 운전자가 차량에 대한 신뢰감이 확 높아집니다. 확실히 폭스바겐이 옛날 골프 때도 그렇고 이 전기차로 들어와서도 이런 주행 성능 그리고 특히 주행 감각 부분에서 확실히 남다르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요소입니다. 참고로 이 ID5 같은 경우가 이제 스티어링 휠의 록토로 끝에서 끝까지 돌리는데 3.5회전이나 합니다. 좀 굉장히 놀랬던 부분인데 요즘 양산차에서 이렇게 큰 록토록 비율을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거의 이제 이네오스 그라네디어급인데 어쨌든 그런 차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반응을 하면 차가 굉장히 좀 늦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면 이 스티어링 감각을 비롯해서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확실히 폭스바겐은 그래도 전기차에서도 이 내연기관의 이런 주행 감각을 1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하네요. 이것은 다른 브랜드도 당분간은 쉽게 따라가기 힘든 그런 좀 전략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스펜션 부분도 정말로 탄력적이에요. 이 차의 무게가 한 2.2톤 정도 나가는데, 그런 무게를 이런 롤 같은 거동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지지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 노면에서 일단 승차감을 부드럽게 가져가면 물론이고 차량을 지지하는 능력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노면의 쇼크 처리 능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롭지 않고 신경질적이지 않게 좀 부드러우면서도 둔탁하게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SUV라는 성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긴 스트로크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롤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반응도 해주고요. 특히 노면이 고르지 않은 환경에서도 좀 일정한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능력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이나믹한 감각을 전달해주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 바로 목소 성능이 좀 상당히 좀 강해졌습니다. 사실 과거 ID4 모델을 탔을 때 뭐 주행 성능 감각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 하지만 이 모터 성능이 좀 이 무거운 차체를 이끌기에는 좀 너무 제한적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기차로 기대했던 좀 강력한 그 가속 성능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개선이 됐어요. 일단 후륜에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204마력이었던 출력이 이제는 286마력이 됐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31.6 토크였던 것이 이제는 55.6kgm/m의 토크를 발휘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같은 모터지만 상당히 큰 개선이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5의 싱글 모터 롱레인지 버전 같은 경우가 한 230마력에 최대 토크도 약 30kg 초반을 발휘를 하니까 이제 성능 부분에서는 이제 ID4나 ID5가 좀 상당히 우위를 점할 것 같습니다. 재원상 가속 성능이 약 6.7초라고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정말로 여유로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만족하면서 이 출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 모드도 충분히 쓸만했고요. 자, 하지만 이제부터 아쉬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배터리예요. 일단 그로스 용량은 82kWh고요. 넷 용량, 실가용 용량은 77kWh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버퍼 용량이 한 6%대가 나오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략 3% 전후,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 같은 경우가 한 4%, 그리고 5% 버퍼 용량을 넘지 않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 6%의 버퍼 용량은 아무래도 조금 큰 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배터리 자체가 NCM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NCM 712를 쓰고 있습니다. 뭐 9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812 정도는 쓰면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버퍼 용량과 더불어서 좀 너무나도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자, 배터리 성능도 그렇고 이 볼테이지 압력도 800V가 아니라 400V 시스템을 씁니다. 아무래도 이런 최신형 고급 기술을 갖춘 전기차보다는 조금 가격을 낮추고 대중화된 전기차 성격으로 접근했다고 봐주셔야 되겠죠. 자, 배터리 부분에 대한 이런 아쉬움은 이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좀 더 고도화된 모터를 통해서 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주행거리 부분이 가장 큰데, 일단 해외에서는 뭐 WLTP 기준으로 뭐 550 정도 받았다곤 하지만 국내에서는 434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상온 기준이에요. 이제 저온 기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297km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300km도 안 되죠. 뭐 주행거리가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비율이 중요합니다. 상온 주행거리 대비 이 저온 주행거리 이 감소 폭이 31.5%에 이르거든요. 이것을 국내외 모든 전기차 제조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업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대략적으로 한 15% 내외 로스율을 갖고 있고, 테슬라만 하더라도 한 18% 내외 로스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경우는 30%가 넘다 보니까 그래도 한여름이나 봄가을 정도에는 괜찮지만 한겨울이 되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은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도 그런 게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이제 겨울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시승차를 받고 인제 내린천 휴게소까지 도착을 했는데 주행거리가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인 주행거리가 그에 미치지 않게 굉장히 짧아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을 해도 그러고 수치적으로도 그러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폭스바겐의 전기차님 아우디의 전기차에서 꾸준하게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이 후륜 드럼 브레이크 부분을 빼놓고 지나갈 수는 없겠죠. 일단 이 시스템은 컨티넨탈이 만들었습니다. 컨티넨탈의 접근 방식은 이랬어요. 자, 전기차 시대가 되면 전기차는 최대한 에너지 회생을 쓰기 때문에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쓰지 않으면 디스크 표면이나 아니면 패드 부분에서도 뭔가 좀 이제 녹이 슬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긴박한 환경, 긴급 제동이 필요한 환경에서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로7이 시작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분진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미래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다시 각광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한 것입니다.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디스크 브레이크보다는 단위 면적단 이 브레이크 패드 접지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만들어도 좀 더 큰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유로7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쪽에서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진 문제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생을 한다고 해서 브레이크 디스크 부분에 어떤 녹이 슬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도 않고요. 모두 다 이제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모듈화가 됐습니다. 전선과 이 디스크 브레이크만 있으면 어디든지 자동차에 장착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구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아직까지 이 드럼 브레이크라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성능 자체로는 이미 폭스바겐의 고성능 라인인 이 GTX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 자체는 크게 뭔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가격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금 더 낮은 등급의 도시명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ID4, ID5만 해도 일반적인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 고급스러움을 포장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미지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폭스바겐이 내놓은 ID5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뉘는 모델이었습니다. 만약에 나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원하는 어떤 새로운 신기술, 주행거리도 높아야 되고 V12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충전도 속도도 빨라야 돼,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엔터테인먼트 기능 다양한 요소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면 ID5는 절대로 좋은 선택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전기차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꿀렁한 승차감 너무 싫어, 그리고 전기차지만 내연기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운전의 즐거움을 똑같이 가져가고 싶어, 그리고 전기차임에도 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선택을 하고 싶어 하면 이 폭스바겐 ID4 아니면 ID5만큼 좋은 선택지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차량의 성격을 딱 판단을 하고서 접근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전기차와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